이번 시간은 하천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하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하천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하천 수업을 하게 되면 항상 나오게 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건 강을 이야기해요. 강인데 이제 하천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역이란 단어를 항상 만나게 될 거예요. 또는 유역, 면적이 어쩌고 저쩌고 좁고 넓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유역이라는 건 강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여기가 하천 하류 쪽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류로 강이 흐르게 되면 일반적인 강의 모습은 강줄기가 하나가 아니고 상류에서 여러 개의 강물들이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모여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네들은 다 근처에 이렇게 산으로부터 산지에서 강물이 발원해서 바다로 흐르니까 산지에 내린 빗방울이 이렇게 모여서 강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 꼭대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빗물이 이렇게 내리면 이쪽 물은 여기로 떨어지고 이쪽 물은 여기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모이는 물들을 전부 다 모았을 때 이렇게 이 하나의 강이 포함할 수 있는 빗물이 모여드는 범위를 우리가 유역이라고 해요. 유역 또는 유역 면적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이 넓고 클수록 유역 면적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하천이 크면 클수록 많은 지류들, 이런 가지 같은 지류들이 모여서 하나의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 유역 면적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역들은 아까 선생님 산 이야기를 했었죠. 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빗물들이 산 꼭대기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갈라지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분수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수계는 물 숫자의 나눌 분자거든요. 빗물을 갈라 놓는다는 얘기예요. 물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경계다라고 해서 분수계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분수계는 산지의 경계와 일치하게 되겠죠. 왜냐면 산을 기준으로 물이 갈라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 선생님 아까 강물의 모양을 이렇게 길을 따라서 그렸는데 이런 강물의 모양을 봤을 때 강하자를 쓰고 강물의 모양이 가지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런 강물 줄기를 합쳐서 하계망이라고 해요. 하계망. 그래서 하천을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우리는 유역 면적, 하계망, 그리고 분수계 이런 단어에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천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하천은 우리가 쉽게 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강은 이제 상류와 하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산지가 있는 지역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오게 됩니다. 다른 데서 또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산지가 있는 쪽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다에 가까운 쪽을 하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상류와 하류를 구별해 봤을 때 강의 상류와 하류를 구별해서 봤을 때 하천의 경사도를 보면 하천 바닥의 경사, 하상 경사라고 하는 경사도를 보면 우리가 산지의 단면도를 그려보면 산을 그리고 보통 요렇게 그리게 되죠.
그래서 강물이 산에서부터 이렇게 발원을 해서 쭉쭉쭉쭉 이어져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쪽이 상류, 이쪽이 하류가 되겠죠? 그럼 강 바닥에 경사를 봤을 때, 경사를 보면 여기에 경사와 여기에 경사를 봤을 때 자, 그 다음으로 하천의 상류와 하류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천에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어요. 그럼 상류랑 하류는 뭐냐면 상류는 윗상자를 쓰고 하류는 아래하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산지가 이렇게 있고 산에서부터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 아까 산을 기준으로 우리가 물이 빗물이 내렸을 때 이쪽 비는 일로 떨어지고 이쪽 비는 일로 떨어져요. 이거를 분수계라고 했었죠. 분수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의 하천의 단면을 선생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류와 하류의 경사도부터 볼게요. 아이고, 경사도를 보면 상류의 경사는 산지니까 급해요. 하류의 경사는 바다 쪽에 가깝기 때문에 완만합니다. 그러면 상류의 경사도는 급하다. 하천의 경사로 봐도 되고 하상 경사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상의 경사가 급하다라고 하기도 해요. 하상이라는 말은 강 바닥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하류의 경사도는 완만해요. 그렇겠죠? 두 번째로 하폭을 볼게요. 하자는 전부 다 하천 할 때 하예요. 강의 폭을 보면 강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강을 위에서 바라보면 산지에서 강물이 발원하고 모이고 서로 이렇게 모이는데 모여서 강물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상류에 있는 이 폭과 하류에 있는 폭 중에 당연히 하류에 있는 폭이 넓겠죠. 왜냐하면 이 상류는 물의 양이 작아요. 이 작은 물들이 모이면 좀 더 많은 물이 이어지게 될 거고 이 물이 합쳐지면 또 두껍게 이어지게 될 거고 당연히 조금씩 하류로 갈수록 더 두꺼워지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폭은 상류로 갈수록 좁고요. 하류로 갈수록 넓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평균 유량 볼게요. 평균 유량. 물이 흐르는 양이에요. 그러면 상류는 물이 흐르는 양이 작겠죠? 이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하류로 갈수록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류의 유량은 적고요. 하류의 유량은 많아요. 그 다음으로 퇴적물 입자의 크기, 퇴적물 입자의 크기를 볼게요. 자, 상류에서는 물이 조금씩 흘러요. 물이 조금씩 흐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운반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고 퇴적물의 양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류에서는 무거운 퇴적물들을 강물이 힘이 없어서 놓고 간다고 하면 되거든요. 내가 산지에서 깎여온 자갈을 이동하다가 내가 힘이 딸려 유량이 없어서 그러면 이 자갈들을 근처에 놓고 가게 돼요. 그럼 퇴적물의 크기는 상류로 갈수록 크고요. 하류로 갈수록 크기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갯벌에 쌓여져 있는 퇴적물들이 굉장히 입자가 작고 곱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퇴적물의 원마도라고 해서 이 단어는 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처럼 이거는 깎였다란 말이에요. 깎였다라는 말, 마모 할 때 맞습니다. 동그랗게 깎인 정도예요. 그러면
퇴적물이 동그랗게 깎인다라는 말은 얘는 물에 의해서 깎였다는 말이에요. 물에 의해서. 그러면 상류와 하류에 쌓인 퇴적물 중에 누가 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퇴적물의 크기가 큰 게 쌓였어요. 그럼 얘는 물의 영향을 요만큼만 받았겠죠? 그럼 얘는 물의 영향을 이까지 온 것보다 물의 영향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원마도가 작아요. 원마도가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마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는 뾰족뾰족한 돌들이 발견이 돼요. 하지만 이 뾰족뾰족한 돌이 강물을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면서 거친 부분이 깎이게 되면서 점점 동그래져요. 그러면 하류에 쌓이게 되는 퇴적물의 원마도는 높게 됩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하천, 상류랑 하류의 이건 상대적인 특징이에요. 상류라고 무조건 급하고 상류라고 무조건 하폭이 좁은 게 아닙니다. 하류라고 무조건 유량이 많거나 퇴적물이 무조건 크기가 작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거는 강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상류의 특징과 하류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하천 할 건데 우리나라의 하천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주요한 위치, 주요 강들의 위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강의 위치를 여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을 기준으로 황해 쪽으로 흐르는 강을 우리가 압록강이라고 하고요. 동해 쪽으로 흐르는 강을 두만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해로 흐르는 강부터 볼게요. 자, 황해로 흐르는 강을 보면 여기 딱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의 이름은 청천강이에요. 그 다음 이쪽이 평양 이쪽 여기로 흐르는 강을 대동강이라고 하고요. 여기 서울 있잖아요. 서울 근처에서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서 흐르는 한강이 있고요. 그리고 전라도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계로 빠지는 금강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영산강이 있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나누는 섬진강이 있고 우리 부산으로 흐르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워줘야 돼요. 왜냐면 한국지리 시험이나 이런데 이제 강을 표시하고 이름 없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큰 거는 두만강밖에 없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 중에서 특징적인 거 몇 가지를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인 한강. 한강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되고요. 얘는 남한에서 강의 면적이 1위입니다. 가장 넓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낙동강. 낙동강도 굉장히 큰 강이죠. 낙동강은 우리가 또 지형학적으로 뭐가 있냐면 어떤 중요한 지역이 있냐 하면 여기는 삼각주가 있어요. 낙동강 삼각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삼각주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여기 압록강에 삼각주가 또 있거든요. 압록강에 있는 삼각주 중에 우리나라 극서지형인 마안도가 있어요. 마안도 삼각주고요. 그리고 이성계가 군사를 돌렸던 위화도 회군을 했던 위화도도 삼각주입니다. 낙동강엔 가장 유명한 거 삼각주가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낙동강이 나왔다. 얘는 삼각주를 묻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이 삼각주의 이름 중에 대표적인 게 대저도, 을숙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남한에서 길이가 1위예요. 강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가장 길어요. 그리고 금강 볼게요. 금강은 여기가
여기가 충청남도랑 전라북도의 경계예요. 제가 설명 잘못한 것 같아요.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이고요. 그리고 여긴 조금 있다가 선생님 하나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산강. 영산강 있는데 우리나라에 하구뚝이 3군데가 있거든요. 어디에 있냐면 낙동강 하구뚝이 있고요. 금강에도 하구뚝이 있고요. 영산강에도 하구뚝이 있어요. 그러면 하구뚝이 있다라는 말은 이게 강 입구에 둑을 세웠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강 입구에 강과 바다의 경계를 하구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왜 세웠냐 하면 강물이 위에서 쭉쭉쭉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닷물로 흘러가겠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우리나라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는데 바닷물이 반대쪽에서 이렇게 밀려 올라오게 되면 얘의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위가 올라가게 되겠죠. 강물이 내려오려고 하고 바닷물도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서 넘치게 돼요. 넘치게 되면 그냥 범람만 해도 피해가 있는데 얘는 바닷물이죠. 바닷물이기 때문에 요 근처에 사람들이 논농사를 지었을 때 또는 밭농사를 지었을 때 염해를 입게 돼요. 염해. 소금 할 때 염자를 쓰거든요. 염전. 소금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강물이 범람을 했을 때는 이 강물은 소금기가 없기 때문에 식물들이 여기 풀들이 또는 벼들이 잠겨 있다가 흡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닷물이 넘치게 되면 식물 안에 있는 물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식물은 말라 죽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염해라고 하거든요. 이런 자세한 과정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삼투압의 원리로 식물 뿌리에서 바깥쪽에 있는 물을 흡수를 하는데 이게 지금 농도가 바뀌어서 식물 안쪽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죽게 돼요. 그럼 이 염해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둑을 건설했어요.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이게 우리나라에 3군데 있습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있어요. 한강에는 왜 없냐면 한강에는 이렇게 막으려고 하면 북한이랑 뭔가 연결이 될 수도 있어서 못하고요. 섬진강은 여기 하류 근처에 농사를 짓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 아래쪽까지 높은 산지가 있기 때문에 넓은 평야가 없거든요. 그래서 섬진강에는 하구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큰 4개의 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이 5개의 강들 중에서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3개의 강에는 하구뚝이 있더라. 이거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분수계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지도를 다시 보면 강물들이 전부 다 황해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까지 전부 다 산이겠구나. 요만큼이 산이어야지 이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쪽 물은 요로 빠지고 이쪽 물은 요로 빠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천의 특색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나라는 동고서저형 지형이라서 그래서 두만강 빼고는 동해로 흐르는 강이 없어요. 큰 강이 없어요. 물론 작은 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강은 없어요. 그래서 두만강을 빼고 대부분의 큰 하천은 전부 다 황해나 남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죠? 황해나 남해로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황해나 남해로 유입하는 하천이 동해로 들어가는 하천보다 대체로 유로가 길고 경사가 완만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동고서저형이라고 했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비가 오면 얘는 이만큼을 가야 되고 얘는 이만큼만 가면 되죠. 당연히 황남해로 흐르는 하천이 유로가 길고 경사도 완만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하천의 두 번째 특징. 정리를 조금 다시 해볼게요.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입니다. 1번은 유로가 황해나 남해로 흐르는 하천이 많고요. 이렇게 흐르는 게 많고, 그리고 이쪽이 유로가 길어요. 그리고 경사도 완만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량 변화가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량 변화가 큽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강수 현상이랑 관련이 큰데, 우리나라 강수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봐도 봄이랑 겨울엔 비가 별로 안 와요. 여름에 비가 엄청 오죠.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강수량의 계절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하천의 경사가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 평소에는 물이 이만큼 흐르는데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계속 흘러 넘치겠죠?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유량 변화가 크다는 말을 어렵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상계수가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상계수가 크다라는 말은 얘는 여름에 비가 집중되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도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유황이 크다 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유황이라는 건 유량이 가장 적을 때랑 가장 많을 때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비가 엄청 많이 올 때가 있으니까 강수 집중률이 높기 때문에 유황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감조하천이 있어요. 하천은 강이고 이거는 감각할 때 감자거든요. 오감 이런 거 할 때. 그럼 뭔가 느낀다는 얘기고, 조라는 건 조수감만이에요. 조류를 느낄 수 있는 하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선생님 그림으로 뭐 얘기했냐면 하구에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바닷물이 밀물때 올라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강물은 바닷물을 느낄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감조하천 이야기가 나오면 얘는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밀물 때 하천에 바닷물이 들어오는구나. 특히 어디에? 황해랑 남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썰물 땐 별 차이가 없는데 밀물 때 염해가 발생합니다. 염해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여기로 비가 많이 갈 건데, 강물이 많이 갈 건데 밀물 때 바닷물도 올라오면 염해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홍수비의 범위가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구뚝을 만들었어요. 어디에?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 만들었어요.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 거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자, 오늘 우리는 하천에 대한 개괄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하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천은 크게 우리가 상류랑 중하류 또는 상류랑 하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비교를 할 때는 경사도, 하폭, 유량, 퇴적물의 크기, 퇴적물의 원마도를 비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외워주면 돼요. 하류를 정해서 외우든 상류를 정해서 외우든. 선생님은 하류로 정리를 해줄게요. 하류는 경사가 완만합니다. 경사가 완만하고요. 그리고 하폭이 넓어요. 왜냐하면 지류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물이 많아요. 왜? 지류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퇴적물의 크기가 작아요. 왜냐면 얘가 오래오래 들고 올 수 있는 것만 들고 오기 때문에. 퇴적물의 원마도는 높아요. 왜? 물을 계속 거치면서 퇴적물들이 깎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려서 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은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강은 면적이 가장 넓고 낙동강은 길이가 가장 길고 그리고 하구뚝이 설치된 곳이 세 군데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낙동강에는 삼각주가 있었어요.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은 첫 번째는 동고서저르기 때문에 큰 하천이 황해랑 남해로 흐른다. 동해로 별로 안 흐른다. 그리고 유량 변화가 커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상 개수가 크고 유황이 큽니다. 됐죠? 그리고 감조하천, 밀물 썰물의 차 때문에 밀물 때 바닷물이 강 쪽으로 역류를 해요. 들어와요. 이런 하천을 감조하천이라고 했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하구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감조하천이 있는 곳에서는 염해가 발생하고 또 홍수가 크게 발생하기도 해요.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